안녕하세요. 직방TV 부동산 빅랩 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크게 나눠서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 교체 수요,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2019년 주택시장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고 또 자산관리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내 집 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 집 마련 방법이라는 것들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구입을 하실 건지,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당첨받으실 건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2019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역시 분양시장이 아주 큰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기존 재고주택 시장보다는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현명합니다.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견제가 상당히 강력하죠. 여기에 청약 가점제 확대,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희망타운 공급, 정부가 9.1 대책을 통해서 30만 호 가량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분양시장의 진입 문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 같은 지역은 일부 지역 위주로 주택 공급 과잉 현상, 그리고 미분양 우려, 그리고 전세 가격 조정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임차 시장인 전월세 시장에 머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수도권의 그 밖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집값이 일부는 보합 내지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신혼희망타운의 2018년부터 2023년 이후까지의 공급 계획표입니다. 2018년 12월에는 가장 대표적인 물량이 위례신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택 고덕지구와 위례신도시 두 가지 단지에서 공급이 되는데요. 아마 상당히 많은 수요창들은 위례신도시로 집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보다 2019년에는 훨씬 많은 물량들이 쏟아질 예정에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만 한 6,468세대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공급되는 게 이제 2, 4분기에 중랑구 양원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이 주목할 만한 물량이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동탄 이신도시, 그리고 고양시 지축지구, 별내지구, 시흥 장현지구에서 공급되고요. 최근 하남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미사 신도시에 이어서 소유자들의 곽광을 받고 또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한 510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19년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4분기에 공급되는 수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권의 공급 물량인데다가 사실상 635가구 정도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신 2019년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그리고 21년, 22년까지 공급되는데 이 중에 소유자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지역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물량은 저렴하게 공급되고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는데 역시 청약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득 규제가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120%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130%의 순자산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신 신혼 부부도 청약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한부모 가족도 포함돼서 청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분양형과 그리고 생각보다 보유자금이 많지 않으실 경우에는 전세형, 임대형 모두 청약이 가능한데요. 특히 분양형 같은 경우는 1%대 초저리 수익 공영 모기지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수익 공유형 모기지이기 때문에 향후 매각할 때 수익에 대해서는 정부랑 쉐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향후에 자산가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단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이게 물가 상승률 정도 그리고 생각보다 시세 차익보다는 저리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지역이라면 1%대 초저리 수익형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선택하실 수 있는 유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임대형 같은 경우는 분할 상환형 전세자금 대출과 결합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꼭 분양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임차로 거주를 하고 싶으시다. 이럴 때는 임대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살펴보시는 것들이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의 2012년부터 18년의 공급 물량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해 한 30만 호 안팎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공급됐을 때 2016년에는 46만 호 정도가 공급됐는데 실제 올해는 올해 공급되지 못한 물량의 일부가 2019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30만 호 정도의 추가 공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역시 이제 기존 분양시장의 아파트 청약을 노리셔야 되겠는데 만점이 가점제 84점이죠. 근데 이제 비교적 높은 가점은 50점대에서 60점대로 청약 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서는 이제 성남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의 고등지구 이런 지역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서판교회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성남 대장지구도 2019년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올해 2018년 대량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과천지식 정보타운은 2019년으로 분양 공급이 많이 지연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9년에는 과천지식 정보타운과 그리고 하남시 감일지구 이런 지역 외에도 고양시 덕은지구 이렇게 대기 수요가 상당한 공공택지의 분양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택지까지는 대부분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했거나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택지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최대 5년 8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는 점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중대형에 청약하고 싶다. 나는 서울에 공급되는 민간의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인기 택지지구에 공급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지역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 서초 그리고 동작구 같은 곳에서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이라든지 그리고 한강변 일대의 소유자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재개발 분양 물량이 속속 공급될 예정인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일부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청약 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택지지구는 전매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이후에 24개월을 채워야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가 되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그 소유 세대에 대해서는 1순위 청약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이 당첨된 경우도 1순위로 청약을 하실 수 없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입자 모집 공고의 청약 자격을 굉장히 정확하게 살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물량은 중도금 집단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잔금 이런 분양대금 마련에 상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분양시장을 통해서 주택을 갈아타는 전략들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추첨제 물량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추첨제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운에 의한 랜덤 추첨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주택자에는 1주택자의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의 문호는 과거보다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1주택 교체 소유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분양시장보다는 기존 주택시장, 기존의 알짜 지역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려면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성남이나 과천, 하남 같은 입주 5년 차의 신축 아파트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무리한 좀 대출보다는 집값의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전세 자금을 보유하신 실수요자 위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규제를 고려했을 때 적정 부분의 여유 자금이 만들어졌을 때 교체를 하시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부동산은 유독 개별성과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죠. 그 지구상에 정해진 위도, 경도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다른 재화처럼 뭐 수입해서 가격을 조정하거나 뭐 또는 토지를 다른 도시로 옮겨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나 선호에 따라서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정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어지는 주택시장의 양극화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1주택자들이 주택을 교체하셔서 괜찮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실 때는 비교적 여러 세대의 눈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주거가치가 반영되고 그리고 검증되고 투자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좀 유명세를 탄 주거벨트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주거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권인 성남이나 과천, 하남시, 그래서 수도권에서 비교적 집값 흐름을 주도하는 지역들을 선별하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서울의 강남권 재건축이나 한강변 일대의 로망은 20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시장의 워너비 상품으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재건축 사업, 그리고 강남권이 움직이게 되면 시차를 두고 한강변 일대도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강남권 재건축 사업들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최대 이제 7년에서 8년 이상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이렇게 정부의 규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조합원 그리고 시행이나 시공사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과거보다는 사업 추진의 신속성이 결여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속도 저하가 향후 공급의 희소성을 불러오고 또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미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의 선별 매입은 2019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단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주 철거 단계 개포지구 1사단지, 그리고 인근 대치동이나 역삼동, 삼성동 등의 역시 백화점, 종합병원, 대규모 복합시설이 위치했기 때문에 정주행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개포지구 뒤편에는 구룡산이라든지 대모산이 위치해서 조망권도 굉장히 원만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이라는 이점이 부각된 서초, 반포나 잠원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역시 그거죠. 중대형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면서 고급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실수요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반포 잠원 지역은 한강변이라는 장점과 함께 실제 1억 원에 실거래된 것이 아니냐 공고에 회자됐었던 아크로 리버파크 때문에 주변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일대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의 반포주공 1단지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을 2019년 앞둔 3호가돈 3차를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잠실 일대에는 개발 호재가 삼성동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과 그 코엑스 주변을 동시 개발하는 마이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1조짜리 프로젝트지요. 영동대로 지하화. 최근에 이제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이제 집값 앙등 문제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런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근에 바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그리고 한남 뉴타운의 개발 호재가 넘쳐나는 한강변에 뭐 용산구 이천동의 한강맨션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과 한강변을 단기에 대체할 만한 곳이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뭐 교육과 업무, 생활 편익, 인프라가 모두 모여졌었던 뭐 이런 주거지가 투자 수요든 실수요자에게 모두 여전히 이제 환영받는 이유는 역시 이제 공급의 희소성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되게 이제 이런 지역들의 공급은 재건축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재건축 규제가 강력한 상황이라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다양성이 쉽지 않다는 것들도 희소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역시 가격이죠. 요 몇 년간 다락같이 급등한 매매 가격 그리고 개별 단지의 사업성을 고려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거보다는 보수적으로 미래 수익성을 살펴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신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2014년 9.1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기준금리가 1.25%까지 절반으로 떨어진 이후에 중소형 주택을 통해서 월세를 받거나 또는 시중에 풍부한 부동자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고이면서 시세 차익을 고려한 주택의 추가 매입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를 정부가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속도는 더디지만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매입의 대출, 보유의 세금 부담, 그리고 향후에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매각하는 엑시트할 때 양도세 부담, 뭐 이런 삼중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통해서 흔히 매몰 비용이나 성큰 비용을 낮추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7년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고려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8.2 대책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그 다주택자들을 일정 부분 시장의 공급자나 프로바이더로 변신시키려고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임대사업자는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같은 경우가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피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4년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8년의 준공공 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하면서 이때 이제 막차를 타는 소유자들이 증가하기도 했었죠. 거기에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중과 배제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실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꾸준하게 임대주택 등록 사업을 검토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혜택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 내년 같은 경우 2019년의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단순히 보유세라든지 향후의 양도소득세 부담뿐만이 아니라 주택이 그 임대하는 과정에서의 소득세도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8년 준공호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 부담에 대한 경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죠. 이거는 추가로 구입하시는 경우만 해당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면적에 따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이제 그 준조세죠. 건강보험료 관련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추가 구입을 통해서 임대사업 세제 혜택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나는 임대사업을 하겠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8년 임대 등록을 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추가 구입하셔서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그러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경우에도 8년 준공공 임대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주의점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실익이 없으니까 사실 임대사업 목적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규제지역에서는 좀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존의 규제지역이라면 9월 13일 이전에 보유하신 분들은 세제 혜택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세금을 줄이시는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은 소유하는 순간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2019년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DSR이라고 하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 규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LTV가 80% 정도 됐지만 이제 임대사업 하려고 대출을 받으실 때 담보인정 비율은 40% 정도로 정부가 여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특히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부동산 구매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가격 견인 호재보다 수요 억제 재료가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수요자를 위축시키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투기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환경 요인이 2019년 주택가격 재상승 가능성을 점차 낮추고 있고 또 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소유자분들은 보다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동성이 풍부한 호황기에는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사실 어느 지역에 집을 사든지 숲을 통째로 구입하는 갭투자 같은 유형의 투자 패턴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보다는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엄혹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숲속에서 돈이 될 만한 알짜 나무를 잘 골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부동산 정책 환경에 순응하면서 모나지 않는 안전한 자산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세대 그리고 자산 규모에 따라서 유형별로 2019년 주택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제 얘기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